아, 저는 뭐 모든 장면이 그랬지만 이 마약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셨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몸 자체를 마약처럼 만들어버리자라는 그런 모토로 도전을 했어요. 마약을 즐긴다기보다는 마약으로 연명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그냥 그 자체, 그냥 마약으로만 버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자고 감독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크게 뭔가 반응을 한다거나 리액션을 한다거나 그런 연기를 안 하진 않았어요. 했어요. 그때 감독님 디렉션이, 돌아온 디렉션이 재미없어. 봤던 거잖아. 그리고 그 비슷한 상황이 내부자들 때도 있었거든요. 병원 형한테 그냥 깡패처럼 눈 부릅뜨고 욕도 막 해가면서 막 거칠게 하려다가 오시더니 재미없어. 봤던 거잖아.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저 안상무 사장. 사장 캐릭이네. 다 똑같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에서도 만약에 그 캐릭터가 뭔가 인상을 확 쏘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지워졌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007 스카이폴에 보면은 하베르 바르뎀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얘기하면서 천천히 가까이 오잖아요. 그 연기가 굉장히 그 장면도 마찬가지고 인상 깊었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감독님 그랬더니 일단 네가 바르뎀보다 눈이 작고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상 영화 같지 않은 사람 일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직장인 피곤한 직장인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그냥 맥주 한잔 먹고 자고 싶어하는 야근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장인의 모습으로 그냥 터덜터덜 와서 그냥 툭툭 내뱉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짝 갖고 온나? 이거 하나 써이고 얘기야. 그거 말고 이어서 컷 하더니 감독님이 와보라고 하시더니 활짝 웃고 계셨어요. 이거야 내가 원한 게 이거야. 뭐 할 말 있어요? 되게 생경한 경험이었어요. 네, 생경한 디렉션이었고 이게 톱이 아니고 펜이야. 앞으로는 내가 좀 만질 일 없을 기다. 제가 그 성지순례의 끝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마약왕 참여한 게 놈놈놈 세 분을 다 만나본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내부자들로 병원형의 대척점에 선 그 조상무란 인물, 그럼 좀 있다가 진짜 액션이라고는 1도 몰랐던 제가 우리 유성이 형과 액션을 해봤다. 강철위에. 그리고 강철위에서. 그리고 이제 마약왕에서 송강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그 하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조사장님. 너무 신났어요.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현장 가서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뭐 담소 나누고 그런 시간도 있잖아요. 너무 신났어요. 저는 이게 조우진 배우가 이제 최근에 왜 이렇게 인상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까 연기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어느 순간 그 영화계에서 뭔가 좀 무정형의 연기라 그래야 되나? 뭔가 좀 본능적으로 뭐 캐릭터를 꿰차는 그런 어떤 무정형의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약간 감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내부자들부터 약간 조우진 배우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은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캐릭터를 준비하고 단련된 배우가 주는 쾌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우진 배우의 어떤 연기가 주는 쾌감은 거기서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처럼 그 연기 그 자체의 쾌감 이런 걸 좀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나는. 에이, 난 그냥 니들이 싫어. 니들 하는 짓이 도둑질이랑 사기랑 뭐가 다른데. 나 마적이었어. 빨리 가요. 무서워라. 네, 이번에는 우민호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 마약왕 볼 텐데요. 네. 어떤 작품이죠?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마약왕 이두삼의 흥망성쇠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2018년 12월 19일에 개봉했는데 오늘은 조성강 캐릭터에 맞춰서 다 찾아왔어요. 얼굴이 점점 칙칙해지는 조성강에게 않습니까? 화장품을 듬뿍 발라주고 싶죠. 이니스프리에서 빅세일을 진행한 날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주스만 마시는 조성강에게 다른 주스도 추천해주고 싶죠. 코스트코에서 유기농 하와이 노니 주스를 할인 판매한 날 개봉했습니다. 노니 주스 좋네요. 몸에 좋죠. 노니 주스. 그것도 유기농이야. 네, 이번에도 엉조님이 보내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메스앰페타민, 필로폰, 일명 히로뽕.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공포심이 사라지고 전쟁 나가 무섭지 말라고 군대에 풀고 전쟁은 끝났지만 당연히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중독자들이 넘쳐났다.
일본 정부가 히로뽕을 법으로 금지시키자 일본 마약업자들은 가까운 부산으로 눈을 돌린다. 온 국민이 잘 살아보겠노라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 공장이 필요했던 일본과 수출이 애국이던 우리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져 바야흐로 히로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1972년 부산 근처 해상 어딘가 평범한 금세공업자로 살아가는 이두삼은 어느 날 선상에서 벌어지는 금 밀거래 현장에 감정사로 참여합니다. 그만 진짠데 시계는. 그러나 해경의 급습으로 두삼은 무작정 바다에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해경과 밀거래 조직 유엔파보스의 짜고 치는 판이었던 것. 재산님도 와 말을 안 해주갖고. 말물. 그날 이후로 신뢰를 얻으며 암흑가에 손을 뻗친 이두삼은 자식 셋의 여동생들까지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빠야! 두한이 오빠 다 죽게 재밌다. 사촌 동생 이두한이 성강파 일당과 엮여 오줌 섞인 위스키를 죗값으로 대신 마시는 치욕까지 버텨내는 누구보다 가족이 소중한 남자죠. 무게요. 그러던 어느 날 두삼을 유엔파와 연결시켜준 지인을 통해 일본에 히로뽕을 배달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요. 뽕? 그리하여 오사카까지 직접 건너간 두삼은 제1동포 야쿠자 김순평과도 안면을 트게 되죠. 두삼은 순평에게서 한국에 마약 공장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료를 받아갖고 조선서 만들어가 그거를 다시 열로 갖고 와 팔면은 이게 어찌 되노? 금땡이지. 맹그레다 팔아먹기만 하면요. 하지만 그의 사업적 욕망과는 다르게 해상밀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중정 감찰 실장까지 온다고. 김 반장 이 새끼. 중앙정보부 백 실장에게 모진 고문을 당한 뒤 교도소에 수감된 두삼. 정마, 용팔이파 최부장 아이가 일본으로 통하는 밀수는 최부장이 꽉 잡고 있다 하던데. 이준 배우. 그때 마침 새로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최진필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수첩 들고 중정 찾아갑니다. 뇌물장부로 김 반장을 협박한 부인의 도움으로 조기 출소하는 두삼. 오늘 나오는 거 맞나? 하지만 그가 출소하자마자 찾아가는 건 조강지처가 아닌 최진필이었죠. 재부장, 내하고 통화하자. 야, 내하고 겸상도 못한다. 네 마약 단속반 과장하고 호용호제한다며. 그 백 나도 좀 쓰자. 그리하여 최진필의 백, 마약 감식과 서상훈 과장을 만난 두삼. 이성민 배우. 절로 중요한 거는 봉제는 봉하면은 끝나는 거. 손대지 말라고 뽕해. 내가 뭐 한다고 그 비싼 걸 처먹는데. 아마 첫 뽕 한 날 내 말 뜻을 알게 될 기다. 첫 뽕이 책이거든. 팀워크는 안 맞지만 어쨌든 든든한 뒷배에 전설의 마약 제조자 백 교수까지 섭외한 두삼은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에 뛰어듭니다. 야, 백 교수님이시다. 수입한 원료를 백 교수에게 전달하고 그의 제조실이 숨겨진 돼지우리에서 며칠을 기다린 끝에 고품질 마약 제조에 성공하고 두삼은 이를 순평에게 전달해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며 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에 분수 안 배웠지? 그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 아이가? 지 분수를 알자. 이거 주판을 새로 튕겨야 되겠는데. 최진필과의 수입 배분이 문제가 되자 두삼은 또 다른 마약 판매책인 성강파 보스 조성강을 찾아갑니다. 첫 촬영이었어요. 용파리파에 있던 최진필이 밑에 있다 카던데. 밑에는 무슨 물건은 제가 다 관리합니다. 이번에 부산에 좀 돌릴까 하는데. 성강이 자신을 낮게 깔보는 태도에 더 큰 배포를 보이고 싶은 두삼. 같이 한번 해보입시다, 조사장님. 그러나 그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두삼은 성강과 호영호제한다는 고배의 오야붕 이야기를 꺼냅니다. 수고해 형님 말이가. 이래 합시다. 당분간 옆으로 놓을 거는 제가 고마 다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 배 좀 태워주시죠. 고배 형님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고베로 간 두삼. 준비 좀 하시다.
부산から来たイドサムでもう一人はイドファンです奴らに化けて消します 하필이면 바로 그날 수곤을 제거하려는 암살 자객들의 정체를 알게 되고 자칫하면 거래가 틀어질 것을 예감한 두삼이 서둘러 수곤을 만나러 갑니다. 온몸을 날려 수곤을 보호하는 두삼. 올해가 이두삼 됐어. 큰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가 보여준 충성의 대가로 그는 큰 돈을 쥐게 됩니다. 왜 돈을 벌면 돈을 던질까요? 저거 안 던지고 그냥 저기까지만 하고 끝났어도. 부자 동네 말아봐라. 거기서 좀 널찍한 데로 이사 가갖고 다시 시작하지.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그는 이제 상류 사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이에 성강은 국내 유통으로 사업을 확장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겁나나? 아, 그게 아니고 요 일본 놈들 뽕으로 조지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 아닙니까? 봉제가 나라 걱정도 다 하고 외국서 나 쉽네. 한편 부산의 마약 감식과로 새로 부임한 김인구 검사. 이두삼 최진필 엮어서 조성광이 잡읍시다. 그의 목표는 부산에 자리 잡은 마약 카르텔을 뿌리 뽑는 것이었죠. 서 과장은 하던 대로 수사를 막아보려 하지만 한참 뽕 맛들인 뽕제 하나만 잘 족치면 됩니다. 예. 아니 이번 기회에 야구자랑에서 그냥 싹 다 잡아쳐 넣읍시다. 소식을 들은 두삼은 성광에게 추천받은 여의도 구사장을 만나러 떠납니다. 정확히 구사장이 초대한 은밀한 비밀클럽에서 일본 마약 총책 진 회장뿐만 아니라 온갖 데 연줄이 다 있는 로비스트 김정아를 알게 되는 두삼. 아유 골치 아픈 여자. 정아가 욕심난 두삼은 결국 정아의 호감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아와 함께 일본에 있는 진 회장을 만나러 가죠. 물건들 챙겼어? 제품명은 뭐야? 제품명? 이것도 일종의 수출인데 브랜드가 있어야지. 메이드 인 코리아. 조센 사이코の職人が少ないものです。仏像の中に薬入ってるの。重くなってるな。 진 회장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를 건네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이 구덕이. 그러나 하필이면 그곳에서 일본 대사관에서 일하던 백 실장을 맞닥뜨리는데요. 신분 세탁까지 한 상황에 백 실장이 어쩐지 사업의 뒤탈이 될 것 같다 느낀 두삼. 오랜만에 순평을 만나는 자리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백 실장이 나타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순평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백 실장을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던져버린 순평과 두삼. 두삼은 첫 살인의 충격을 잊고자 절대 해선 안 될 약에 손을 댑니다. 뽕쟁이가 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어느덧 거물이 된 이두삼. 궁전같이 거대한 저택의 장미정원 밑에서 백 교수로부터 전수받은 기술로 직접 마약을 제조하고 그럴싸한 유령회사를 통해 배급하며 수출 역군으로 거듭나 대통령 훈장까지 수여받죠. 이렇게 잘 나가는 두삼의 사업과는 달리 그의 사촌 동생 두하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로 살고 있습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김대만 배우. 난동을 부리다 친구를 죽인 뒤 성강파 일당에게 붙잡힌 두하는 내가 잘못했어. 두삼이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죠. 사람이 나가 뒤지야 얼굴을 보네. 성강은 두삼을 여러모로 도왔음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줌물 받아먹던 걸베이 새끼 요래 이렇게 하나 때만 이 돈 내빼고 요산 대가리 굴리다가는 앞으로는 이 대가리 만질 일 없을 기다. 정아 역시 조용히 두삼에게 경고하죠. 약 끊어. 내가 시골 건달 뒷바라지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거기다 두하는 이제 김 검사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방은 뭐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두한을 미끼로 함정 수사를 펼친 김 검사. 해임 어딨습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드디어 처음 마주하게 된 두삼과 김 검사. 개같이 번 돈 어디다 쓰셔? 개같이 번 돈은 정성면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성한테 쓰는 겁니다. 내가 검사님 앞에 1억 보재기 딱 내놔비면 검사님 어찌할 겁니까? 금방 검사님 머릿속에 팍 지나갔는데 뭔가가 그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약 빨고 지야 이 새끼야, 어? 지검장님이 그만 풀어줘라 가는데. 그동안 갖다 바친 뇌물 덕분에 쉽게 풀려난 두삼. 뽕꾼 백이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아? 어? 야 이두삼 뽕쟁이, 네 백이 평생 갈 것 같아? 어? 돌아오는 길에 정아에게 화풀이하던 두삼은 자신이 진짜 마약왕이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내치기 시작합니다. 내 밤길은 네가 책임지라 이제. 성강파의 2인자를 이용해 성강도 제거하라 지시합니다. 그 장면. 이 액션씬도 진짜 인상적이에요. 소리 한 번 내자. 끈질긴 성강의 목숨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백 실장을 죽였던 것이 탄로나 부산으로 왔던 순평 역시 제거당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에 따라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으로 사망하자 정부 쪽 측근이었던 이른바 두삼의 백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맙니다. 난 어찌 되는 긴데? 앞으로 전화하지 말고, 오케이? 구사장. 혼자의 힘보다는 사실상 백으로 버텨오던 두삼의 왕자는 이제 쓸쓸하게 변해버리는데요. 그가 의지할 곳이라곤 그가 만든 마약본.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점점 미쳐가는 두삼. 내가 이두삼이 알고 이두삼이. 너가 숨지 말고. 이 나라 내 없으면 안 되는 내가 땀이 있을 때 이거. 내 아니었으면 다 굶어 뒤진다. 내가 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왜안 통화를 듣고 있던 수사관들은 두삼의 위치를 알아내 들이닥치죠. 아니 뭐 중국도 아니고 이거. 야. 오지 마라! 강하게 저항하는 두삼. 결국 군대까지 동원됩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있었던 사건 그대로 재현한. 실제로 있었던. 제 집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네네. 이두삼, 글쎄 다 끝났으니까 총 내려놔. 뭐야? 더 이상 짓밟히고 싶지 않네. 과거처럼 풀려날 수 있는 백이 없는 두삼에게 마지막 남은 백은 바로 뇌물장부. 그렇게 줄줄이 잡혀 들어오는 수많은 마약 사범과 관련자들.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했던 그의 끝은 보잘것없는 마약 중독자였죠. 그런 마약 중독자에게 주어진 하염없이 보잘것없는 타이틀, 마약왕이었습니다. 아, 되게 빠져들게 된다. 본편을 보는 것처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제조부터 유통까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대요. 저도 정말 몰랐는데 당시 일본에서 그 필로폰을 제조하다가 걸리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였는데 마약 제조 공장이 우리나라 부산에 이제 숨어들게 된 거죠. 바야흐로 히로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나중에 역으로 이제 수출까지 하게 된 건데 197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뒷돈을 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연하던 시기에 마약 사범은 어떻게 다 끝장을 낼 것처럼 하지만 다 이렇게 유통이 되던, 그러니까 참 여러 면에서 암울했던 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어이없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를 중심으로 뭔가 좀 뒤틀린 그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두삼이 이제 최 부장을 이제 만나러 가서 이제 백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수출 금자탑을 세워야 될까 이거.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이거. 약간 궤변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결국 현실화가 되죠. 그래서 이두삼이 새마을운동 지도자 대회라던가 혹은 뭐 반공대에 나가서 이게 태극기를 휘두르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그 시대 이런 것까지 가능했던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맞아요. 당시 마약 제조 및 밀매로 검거된 마약 사범들이 있었대요. 근데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까지 하다가 붙잡힌 게 마약왕 이황순. 이황순은 당시 국내 최대 마약업자로 초반에는 영화하고 비슷하네요. 금괴, 시계 등을 밀수하는 일을 하다가 이후에 수출용 필로폰을 불법 제조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하고 이황수는 자택에서 70억 원 규모의 마약을 팔았고 그 당시? 70년대. 당시에 체포 당시 재고된 필로폰의 가치만 해도 300억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뭐 한반도의 마약왕? 이 나라는 내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땀이 있을때 이거. 수출력군이시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황수는 집안에 약 6평 규모의 마약 제조 공장을 만들어 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미 정원을 크게 따로 기르고 사람이 접근하면 대형 경비견들이 출동하도록도 되어 있었고요. 또 CCTV뿐만 아니라 고성능 음파 탐지기까지 있어서 외부인이 집 주위 2m까지 접근하면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황수는 나중에 결국 붙잡혀서 1981년 4월 28일에 징역 15년형을 받았다고 하죠. 저는 그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도 정말 충격이었고 기사에 그 사진이 있어요. 이 이황순의 집 대문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감독님이 이건 영화로 만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그 비주얼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70년대에 한국에 이런 집이 있었단 말이야부터 시작을 해서 70년대에 한국에 마약을 팔아서 수백억 대 돈을 번 사람이 있었다고 완전히 숨겨진 또 사건인 거예요. 감독이 이제 기사로 처음 이 사건을 접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렇게 서슬퍼런 그 유신 독재 시절에 이런 인물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치권과 결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다다라서 야, 뽕꾼 백이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아? 대단해.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민호 감독이 그 내부자들을 시작으로 또 마약왕 그리고 이 다음에 남산의 부장들을 만든 데 있어서 뭔가 한국의 현대사를 좀 보여주는 3부작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세 편이 뭐 감독 스스로는 또 욕망의 3부작이다 이렇게 또 명명하기도 하셨더라고요. 내부자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우진 배우와 만나신 작품이라고? 처음부터 이제 조성강 역할에 조우진 배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출연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나하고 고용후제한다. 제가 장보러 나와 있을 때인데 장 보는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받았어요 전화를. 아 감독님 오랜만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라고 한 장면을 묘사를 해줄 테니까 어떤 역할인지 상상을 해봐라. 너 어떤지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요 감독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통화를 하고 얘기만 듣고 발끝에서 올라오는 전율을 느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장면이 바로 목욕탕에서 마약에 취할 대로 취한 거의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마약을 투약을 하고 발가벗은 상태에서 탕에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 장면을 딱 듣는 순간 아 전율이 오더라고요. 감독님 하겠습니다. 냉큼 하게 됐죠. 범죄에 간 나라 걱정도 다 하고 외국서 나셨네. 근데 저는 이 조성강 캐릭터가 영화 전체로 보면 분량은 뭐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대사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이희준, 이성민 배우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로 중요한 거는 봉제는, 봉하면은 끝나는 거. 내가 뭐 한다고 그 비싼 걸 처먹는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얘기를 지키지 못한 이두삼의 어떤 몰락계가 바로 이 영화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경고가 실현되는 캐릭터가 바로 이 조성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 국면마다 등장을 해서 이 이두삼이라고 하는 인물의 미래를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상태였던 중독자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피부가 망가지고 정신 상태까지 이상한 그런 중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성강이 이두삼의 미래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마른 체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 보니까 너무 깡마르셔가지고 저 때가 몸무게가 59kg, 8kg 뭐 이렇게 나갈 때였어요.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좀 바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먹는 거를 평소보다 조금 덜 먹고 근육도 빼야 됐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래서 좀 식욕도 좀 더 세게 하고 그랬어요. 먹는 게 않습니까?